이번 질문입니다. 역시 현대시가 나와 있는데요. 저 뒤쪽으로 가서 보기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23번 이게 좀 보기 힘드시면요. 23번의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만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26번 보기 보고 나다 차례로 분석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꽃을 위한 서신은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상징적이고 감각적인, 자, 감각적인 게 뭔지 알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인 시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표현한 시이다. 이러한 상징적 시어들은 존재의 본질과 그것을 포착하려는 노력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거리를 환기하며, 결국 뭡니까 그러면? 존재의 본질과 존재를 노력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리란 얘기는 결국 뭐냐면, 결국 존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존재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렬한 시적 긴장을 만들어내면서도 그 거리를 좁히려는 화제 노력이 결국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60년대라는 이 시대적 배경 자체가요. 한일합방에 의해서 식민지가 해방이 되고 그 이후로 6.25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도 헷갈리잖아요. 지금도 모 장관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맞다운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쵸? 예. 그러면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많이 헷갈렸다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또 대다수 사람들이 일본을 자기 나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난 갑자기 조선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밑도 끝도 없이 왜 우리가 북한 사람하고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고 맞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승만이. 그런데 이 양반이 자꾸 뭡니까?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독재를 거절하게 싸웠어요. 싸워 이겼는데 또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또 들어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우리 누구인가? 우리 자신은 무엇인가 하는 존재에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존재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면벽 수행이라고 그러죠. 벽을 앞에 두고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 본다든지 가진 방법 다 썼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 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내적으로 갈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김춘수라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본질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그도 나에게 나의 이름, 나의 존재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그래서 내 존재를 너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파악되기를 바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왜 그런 시를 쓰게 됐는가 하는 앞서 전제하는 시가 바로 꽃을 위한 서시입니다. 서론의 서자. 25면은 꽃이라는 시가 이해될 거야 라고 한 거죠. 알겠죠? 예. 자, 그리고 가를 보겠습니다. 가 감상하고 그다음 보기 읽고 나다 볼게요.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위험한 짐승이고요. 무슨 말입니까? 존재 파악이 안 된 상태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시에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자, 어둠은 우리가 한자로 쓰면 뭡니까? 어슬무자에 이름 명자가 돼요. 이름 명자 참 재밌죠, 이게. 저녁 석자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저녁에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 명자를 읽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무명이 바로 이런 건데 여기서는 원래 뭡니까? 어둠이란 것은 밝을 명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동음이어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무명이죠. 또 이름명도 명자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결국 어둠이란 것은 이름이 없는 상태, 즉 존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 됐죠?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피었다 진다 그랬으니까 너라는 존재는 결국 꽃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이것도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재.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역시 이것도 존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에 운다. 이게 뭐냐면 자기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피나는 노력. 하지만 좌절을 계속 맛보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겁니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게 바람이 돼요. 탑을 흔들다가 요거 탑 속에 뭐가 있어요 원래? 스님이 죽고 화장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그 사리를 보관하는 곳이 바로 탑의 용도입니다.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즉 언젠가는 내 존재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주름표 얼굴을 가리운 나의 친구요. 역시 이 친구도 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존재 파악에 실패라는 겁니다. 파악에 실패지만 끊임없이 계속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낙을 보기 전에 보기를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26번에 있습니다. 문학에서 생활은 허위의 관념 대신 현실에 밀착하여 노동하는 삶의 건강성과 생명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솔직가요. 이상을 추구하는 대신 현실과 타협하여 별다른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삶의 필요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생활은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년 시절 시인이 겪었던 인상적 체험이 창작의 소재가 된 나글은 유년 시절의 체험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하에 현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작가가 전향 이후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쓴 다에도 생활에 대한 대비적인 의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나는 삶의 건강성과 생명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숙여 굽혀야만 할까? 생명에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같은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의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이 피를 토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를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노동의 손이죠.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유년 시절 어머니와 바다에 갔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삶은 저렇게 노동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노동은 경건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글입니다. 전차, 안국동서 나와서 나는 동대문 가는 전차를 잡아탄다. 대부분 취한 사람들이다. 나는 자리에 앉을 염도 안 하고 고리를 쥐고 들어선 채 약주 냄새 호딱해진 전차 속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머리는 내 속에 연기를 잡아놓은 것 같이 몽롱하다. 아무것도 맥락을 자극하지 않고 청각을 거두지 않는다. 눈과 귀를 자극하지 않는다. 어릿어릿한 추한 환영이 눈앞을 어물거리고 궤도를 질주하는 차륜의 음향이 무겁게 귀 밖을 스치나 하나도 강한 자극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종로 4종목에서 전차를 내려서 창경원 가는 차를 기다리려고 안전지대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두세 사람이 섞여서 왔다 갔다 할 때 비로소 길을 스치고 달아나오는 바람에서 가을을 느끼고 다시 순사에 덜거럭거리는 칼소리에 잃었던 정신을 찾은 듯이 눈앞에 붉은 등불을 바라본다. 경찰서 전기불이 희멍덩하게 켜있는 곳에 전화통을 붙들고 정복 하나가 졸고 있는 듯이 까딱도 안 한다. 백양목 그늘에 직할 실소 그 속에 적시 정복 한 사람. 본정서 전차 온다. 그것을 타고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막 보고 온 경찰서를 생각하여 본다. 벌써 3개월 이상을 내가 출입하는 경찰서이다. 지금 전화를 쥐고 졸고 있는 순사는 보안계의 누구누구. 그렇게 싫은 경찰서에 지금은 제법 녹말을 걸게 되었다. 칼소리가 주는 흥분, 이상한 말씀에 주는 불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지금은 오하이오, 사요나라가 제법 유창하게 입에서 흐른다. 이런 것을 생각하노라니 전차가 종점에 닿는다. 차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가는 전차의 삑 소리를 등 뒤에 들으면서 아카시아 우거진 아스팔트를 거닐 땐 갑자기 몸에 추위를 느끼고 홀로 가는 내 발자국 소리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보고자 한다. 언제부터 자전거와 버스의 충돌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언제부터 나의 신경은 절도와 명부를 노려보기에 여념 없어지고
언제부터 나의 붓은 음독한 젊은 여자를 저해하는 묘사를 갈겨 쓰는 것이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던 거. 이 뭡니까? 바로 현실적이죠. 기자라는 직업 가지고 있으면 나름 지식층이 있고 그러면 뭐 현재 어떤 뭐 역사라든지 세계 정세라든지 국내 정세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런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수상한 청년의 권고가 울렁거리는 흥분과 마음의 아픔이 아닌 과장된 구조를 넣어서 사단을 만드는 정렬로 바꿔졌던가. 이렇듯이 몇 달 전과 변화해진 나를 자 바로 칠게요. 이게 바로 현실과 타협한 거죠. 이길 이 밤 이 벌레 소리 속에서 찾아보며 외로운 그림자를 교회로 옮기고 있다. 이것이 생활이란 것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생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하수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서매 너저분한 신문지를 발로 밀고 이불을 막 쓴 채 숨막힐 듯한 정막을 가슴속으로 깨물고 있다. 밤은 고요하다. 내 숨소리만이 유난히 덥고 벌레 소리는 아직도 길 옆에서 밤을 새워 울려고 한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자꾸만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자, 동그라미 치고요. 자꾸만 보이는 길 위에 길에 선 내 몸의 외로운 그림자. 됐죠? 예, 문제 푸십시오.